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연애 진단의 제목은 5개월 만에 연락해 보았어요. 스노우제이님. 5개월 만에 연락해 봤으니까 연락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볼까요? 여자분이시고 38살의 학원 강사분이시고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작년 11월에 상담받았었던 스노우제이입니다. 기억하실런지 굉장히 자주 들어오셨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 기억이 납니다. 예, 사연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닉네임은 기억이 나요. 스노우제이입니다. 그동안 상대에게 그동안 상대에게 연락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푸사도 바꾸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 오래전 사연이라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제 나이, 제가 연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직업 때문에 반대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부모님 설득이 지치고 힘들다면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번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해관계 문제고 이거 부모님 설득이 이게 만만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만나는 동안 서로에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것도 전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했었고요. 헤어지고서 며칠 후에 술 마시고 잘 지내라는 식으로 톡을 전 남친이 보냈는데 제가 짧게 답을 보내니 다시 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서 한 5개월 정도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식도 몰랐고요. 쌤께서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후에 연락해보라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이제 곧 5개월이 되기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답이 안 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한 달 전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보자 하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 때 쌤께서 연락하면 연락 받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말대로 연락을 받더라고요. 톡 보내고 답이 거의 3분 만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사정상 안 받은 것도 있지만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 후에 카톡 텀은 길지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톡 내용을 보내볼게요. 예.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이랬대요. 스노우씨, 안녕? 소식 무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이렇게 답장이 왔고, 왜 카톡이 아직도, 이제 봄이에요, 봄.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톡을 제가 확인을 안 하니까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정상 전화를 못 받아서 2시간 후에 답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했었네요. 내일 세례식 예절 연습 때문에 성당에 있어요. 잘 지낸다니 좋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남친이 성당 세례 받는다니 너무 기쁘다. 스노우 씨는 축복 많이 받을 거야. 아주 많이.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스노우 씨 닮은 사람 봤는데 생각 많이 나더라고.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6개월이 훌쩍 갔어요. 푹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반응이 되게 좋죠.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을 하면 당연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렇지. 5개월 동안이나 연락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톡이 끝났고요. 전화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마지막 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궁금하기도 한데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무리했어요. 예,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12일에 연락 주고받고 14일에 전 남친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막 금방 오네.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 남친이 어제 세례는 잘 마쳤겠죠? 세례명도 궁금하네요. 이거 아주 관심 폭발입니다. 5개월 만에 연락했더니 확실히 반응이 좋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죠? 나도 지금 성당에 와 있어요. 이제 성체도 모시겠다. 많이 축하해요.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스노우제이님이 고마워요. 잘 마쳤어요. 세례명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해서 마무리 됐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잘 짧게 끝내려고 고마워요 정도로 답했는데 잘한 거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25일에 전 남친한테 먼저 또 톡이 왔어요. 내용은 별거 없고 성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 2박 3일 봉사자로 가는데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잘 다녀와라 라고만 했어요. 그러고서는 톡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반응이 엄청 좋은 거죠. 예. 여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되잖아요. 어저께도 제외됐다고 2명이 연락이 왔거든요.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진짜. 제외됐다고. 생각보다. 저한테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진짜. 응? 근데 뭐 제외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른스럽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른스럽게 행동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제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응? 자, 어떤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쌤께서 저번 상담 때 조금씩 다가가라고 하셨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쯤 무슨 내용으로 다시 연락해보면 될까요? 오히려 반응이 오니 서두르지 않고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이 올 때 좀 독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할 때 좋은 액션을 취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액션을 취할 땐 간식을 줘야겠죠. 나쁜 행동을 할 때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응? 그리고 한번 저는 스노우제이님이 아직도 제외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자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남자친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25일에도 연락을 하고 14일에도 연락을 했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갖다 계속 주면서 어떻게든 쫓아다니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내버려둬도 연락은 오겠지. 하지만 뭐 어느 정도 텐션 들면 한번 제가 얘기한 대로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만났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도 예전의 스노우제이님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기준을 가지고 될 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노우제이님의 프레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만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응?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된 모습, 응? 그냥 뭐 밀당만 하려고 하고 뭐 상대방 반응만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고 뭘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죠. 자,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머니 반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지금 친구처럼 보고서는 예전 얘기 꺼내도 되겠죠.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너 부모님 반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젠 너랑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상황적으로. 이 사람은 사실 다시 생각을 이건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친구랑 다시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 얘가 건너뛰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스노우제이님 전 남자친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어차피 만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응?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했지만 저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친구로서는 만나겠지.
그래서 친구로서 편하게 보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 가끔 밥 먹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지만 어느 정도 남자친구와 썸 타는 남자와의 사이 구별을 줘야 돼요. 남자친구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남자친구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썸 타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인지, 이런 남자친구와 썸 타는 사람과의 구별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별점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야지 이 친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구장벽의 기술이잖아요. 응? 우리는 허구장벽이 아니고 리얼한 장벽이긴 하지만, 응?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뛰어넘도록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지. 그러고 나서 걔한테 자격 박탈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야, 너 우리는 안 되겠다, 야. 우리 이렇게 만나도 되나? 야, 안 되겠다, 야. 전에 너네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했는데 이거 만나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응? 야, 너랑, 그리고 잘 돼가다가도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야, 너랑은 안 돼. 응? 자격 박탈이나 실격화 기술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너랑은 안 돼. 응? 너랑은 안 될 거야. 응?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노력을 하게, 아, 자꾸 실격화가 되고 얘랑은 만나지만 이게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어떤 장벽을 느껴지면은 그거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응?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뛰어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응?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손호재님이 이거 갖다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못 지키는 거지. 지금 부모님이 그 반대하고 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만나려고만 한다?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호재님 더 질문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외하고 싶네요. 예. 무료 연애 진단. 민트씨님. 제외 문제고, 남자고, 28살의 바리스타. 예. 교제 기간은 1년 한 3개월 정도 사귀셨고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연이 꽤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을 사귀었던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삼성 사내 바리스타 협력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말에 퇴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 크게 싸운 건 저희 카페 팀장님이랑 둘이서 밥을 먹었을 때입니다. 저는 일의 연장으로 고기를 먹었는데 그녀는 그게 서운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회식이나 다른 모든 자리에 불참을 놓았고요. 그녀를 배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인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거랑은 무슨 배려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좀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자친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철학이 확고한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무조건 여자친구 말을 들어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자친구 말을 안 들어가지고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처음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모은 돈을 거의 부모님에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만날 때 표정이 좋지 않다고 티격태격 했었고요. 제가 문제를 말해서 잘 풀었습니다. 뭐 풀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지. 자,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이해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로 한번 이 사연을 한번 잘 지켜봅시다. 그 후로 본인에게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 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했었지만 그녀는 이런 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가끔 늦거나 피곤해서 말을 못하고 잠이 들거나 늦게 일어나서 대답을 못해주면 그것 또한 너무 스트레스였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바로 이 강아지들에게는 나타나는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분리불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 내가 언제는 연락이 되고 남자친구가 언제는 연락이 되고 언제는 연락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요 인간은 참아요.
그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언제 연락되는 것도 없고 언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 기다리는 거지. 불안해하면서.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착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 상대방에게 언제는 연락된다.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언제는 된다고 하면 얘가 차라리 그땐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강아지도 마찬가지.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응? 너무 이게 맞춰주는 이게 이 남자 착해 빠진 거 이거 근데 관계를 너무 리드를 못하는 거죠. 아니라면 언제 내가 예를 들어서 차라리 집에 안 들어 오늘은 내가 뭐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늦게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말고 잘하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몇 시에는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식은 무조건 참석하지 말아야지 여자친구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뭐 단호하게 언제까지는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기준에 맞고 통제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뭐 이건 무조건 맞춰준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걱정한다고 무조건 얘가 집에 일찍만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러고선 잘잘못 따질까요? 야 네가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여자친구가 너가 이해를 못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지. 왜 이거 갖다가 이게 되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뭐라고 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상대방에게 왠지 뭐 잘 싫어하는 행동 하면은 나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고 그렇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응? 이때는 제가 속상해도 그녀가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갔는데 1년이 넘고 제가 제일 바쁘고 힘들어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연애 기간도 1년이 넘었으니까 너무 연애를 편하게 본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공부하는 거를 배려한다고 전화나 연락을 자주 안 한 건데 그 친구는 오해했을 거예요. 봐봐. 인간은 이 오류가 엄청 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엄청 심해요. 내 말을 안 하면 얘가 인지상정으로 알지를 못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꺼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꺼내가지고 협상을 제대로 해도 모자를 판에 상대방에게 그냥 배려한답시고 연락을 하네? 이게 어떻게 핑계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응?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가 너 배려할 테니까 이 정도 너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 하겠다 나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알아서 생각하겠지라고 무책임한 행동 태도라고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 응? 나 이제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용고시 하니까 나는 너한테 연락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뭐가 겁나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응? 자, 그렇게 지내다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원인으로서 헤어지기 전 주말에 그녀와 데이트를 하러 그녀 집 앞에서 할머니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저는 할머니와 잘 인사하였고 그날은 좋게 데이트를 하고 밥 먹고 데이트 카드로 계산하였는데 그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그녀가 카드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신용카드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서운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헤어진 우리는 이례적으로 화요일에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헤어지자고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친구 할머니께서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대화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강한 앵커링이 걸렸나 봐요. 앵커링이 걸린 게 아니라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거 자기가 그 포인트를 찝은 거지. 헤어지고 싶은데 그 합리화 과정에서 욕을 찾은 거예요. 응? 이건 앵커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걸 앵커링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합리화 과정이죠.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빌미를 그쪽에서 찾은 거죠. 합리화한 거죠. 할머니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 갑자기 이게 얘가 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예.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그 친구가 예전부터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임신할까봐 불안하다,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주 물어봤었고, 그때마다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벌지 않겠냐고 뭉뚱그려서 말하면서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그런 게 이번에 할머니께서 미래에는 무엇을 할 건지 물어봤었는데, 제가 어물쩍거리고 아직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카페를 차리기는 힘들다. 그리고 미래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 말에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말을 못하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곤 저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왔습니다. 저도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속상해서 말을 안 하고 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평소처럼 톡을 했어요.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때 그 친구가 그런 걸 원해서 눈치를 준 게 아닐까 싶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인생 열심히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후에도 주말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녀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확신이 안 된다고 그날 한번 붙잡아보고, 그녀는 부모님이 내어주시는 거라 해야 한다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울면서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도 연락해보았는데 제가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전이나 미래나 이런 걸 보기 힘든데, 뭐, 좀 만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민트씨님이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순수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말을 안 믿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뭐,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속속들이 본인이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은 좀 자기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아마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뭔가 포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밀고 나갈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뭐 카페가 차려도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응? 근데 이제 남자들은 거짓말 하기 싫다는 생각 같은 것 때문에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 여자분들, 아니 왜 그러냐,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테스트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과 미래를 좀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연을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미래 발전적인 어떤 모멘텀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모르고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고 해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긴 하겠지만, 이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얼마 못 가요. 한 3개월만 좀 지나거나 6개월만 좀 지나더라도요, 좋아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이해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 관계가 어떻게 미래 발전적인 비전이 있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가 잡아요. 별로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관계는 언제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만 생기면 바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공고하지가 못한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 연애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해관계적인 측면, 상황, 내 에너지 컨트롤이에요. 이 두 가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상황과 에너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상황과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비혼주의자들끼리도 연애를 하는데, 비혼주의자들끼리,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다가도 미래 발전적인 게 없어가지고 1, 2년 만나다 헤어져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로 헤어진다니까? 황당하게도. 비혼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멘텀이 없다는 거지. 아, 미래 발전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지 내가 의욕도 생기고 뭔가 만나고 싶다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만나는 거지. 인간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쩔 수가 없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어떤 뭔가 비전이 있어야,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라도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민트씨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여자친구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동기부여조차도 없으면은 이 남자를 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나한테 없잖아. 응? 뚜렷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나 지향점, 이게 꼭 맞을 필요는 없어. 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아주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고, 어떤 의욕이라도 있어야 돼. 뭔가 하겠다라는 뭔가 생각과 의욕이나 진취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게 멋있어 보여요. 응?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존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응?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약간이라도 내가 뭐 지금 당장 카페가 차려가지고 뭐 대단히 잘 될 거라는 어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듣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지금 모았던 돈은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은 모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돈을 모으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내가 어떤 뿌옇지만 약간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기. 응? 근데 그 정도도 제시를 못 해주면 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구상이라도 있죠. 뭐 청사진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트씨님이 약간 여기서 실수를 한 거야. 이게 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봐. 내가 보기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은 얘는 헤어지려고 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도 기회를 접은 거예요. 우리 민트씨님을 좋아해서 그렇겠지 뭐. 응? 뭐 나중에 그 비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좀 좋은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 여자가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을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보낸 톡을 보여주시는데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예. 그냥 매달린 거죠, 뭐.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그쵸. 뭐 세계 바리스타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내가 바리스타에 한 획을 긋겠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 관계적으로 뭔가 발전적인 게 좀 있어야겠죠. 바리스타로서 한 획을 걷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아마도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그런 것보다도 정말 현실성 있는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고 살아야겠는지, 아니면 뭐 정말 그래 비전을 그렇게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괜찮겠지. 뭐라도 있어야 돼. 아무튼간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아이, 돈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그래서 경제 강의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으로 꼭 붙길 바래, 이런 식으로 했고, 여자친구가 안녕, 나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좋다. 나도 생각해봤을 때 덕분에 나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처음이 너였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감사해. 너를 응원할게. 꼭 붙도록 할게. 건강 중요하더라. 건강하고 잘 지내.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랄게. 그래, 고마워. 카페쇼 갔었는데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더라고. 벚꽃이 보고 싶다던 너가 생각나더라. 혹시 너도 어디 아프진 않았었지? 담낭이 안 좋아서 수술하려고. 너도 건강검진 잘해보고 건강 챙겨.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진짜? 저번부터 손이 부은 게 그것 때문인 거야? 아니, 그건 별개야. 그렇구나. 아픈 데가 많아서 걱정이 많구나. 수술은 큰 수술이야? 쓸개 제거 수술인데 20분에서 30분 걸리나 봐. 안 아픈 게 최고야. 아프지 않게 건강 잘해. 뭐 쓸개도 담낭이 이제 쓸개죠. 큰 수술 받는구나. 너도 많이 힘들 텐데 걱정해주고. 이 여자친구가 상황이 안 좋군요. 응? 중요하더라.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다녔더니 예전보다 피로가 덜하더라. 근데 너 괜찮아? 많이 아픈 거야? 아니, 통증은 없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건. 통증이 없다니 다행이네. 수술은 언제야? 날짜는 아직 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다른 병원 상담도 해보려고. 아, 그래? 다른 병원 가봐야지.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나. 오진은 아니겠죠? 아마 돈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매번 참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려고 하는 게 너희 상황에, 뭐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보내줬나봐요. 어떤 여자친구가 보낸 것만 읽어볼게요. 그 다 읽지 않고.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내준 것만 읽어볼게요. 나를 좋게 봐준 건 감사해. 긴 말 보내줘서 놀랐지만 그만큼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준 거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줬다고 생각이 들더라. 마음이 힘들고 지쳤다는 걸 헤어지고 느꼈어. 미래도 미래지만 나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었잖아. 생각해보니 너랑 내가 성향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나만 기다리고 연락에 집착하고 감정 소비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느 순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인연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리불안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트 씨님이 여자친구에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지쳤다 이거야. 항상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면 분리불안에 시달렸다는 거지. 얘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분리불안을 왜 일으키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이 여자랑 이해관계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민트 씨님은 나중에라도 꼭 그거는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이 착하고 이렇게 좋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남자는 매정할 때는 매정할 줄 알아야 돼.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직장 다녔을 때, 프로젝트 했을 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해줄 겁니까? AS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해줘요? 에이, 이용만 당하고 뭐 좋은 꼴이 있겠습니까? 서로 기분만 상할 수밖에 없죠. 응? 그러지 말고 딱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면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응? 알겠죠? 어디부터는 어디까지는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기다리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응? 분리불안에 시달리지 않겠지. 그건 좀, 예,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도 위해서, 여자친구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놓일 땐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내 에너지 컨트롤,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여자친구가 나를 믿고 의지를 하지. 이건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뭐, 봐주고, 퍼주고, 뭐, 잘잘못 가리고, 이건 애들 같은 문제예요. 애들처럼 행동해가지고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잘 모르죠. 그냥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성격 차이인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내면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짚어 나간 거야. 이제 할머니 얘기도 있었고, 합리화해가지고 헤어지자고도 했었고, 미래 발전적인 부분도 있는지를 갖다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던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헤어지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봐요. 비전이 있으면 참으려고 했고, 응? 그런 행동이죠.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앞으로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랑하니까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나처럼 회피하는 사람 말고 더 믿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나 또한 만날 거라 믿어.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는 모습 보기 좋아. 쭉 가길 바래. 나 많이 심각한 게 아니래. 수술받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너에게 괜한 민폐 끼친 것 같더라. 이 친구도 너무 착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네. 그 민트씨님하고 그 둘 다 비슷해요. 여자친구하고. 민트씨님하고 여자친구하고 비슷해. 예.
비슷해. 예. 성향이 너무 비슷해. 자, 이렇게 했고, 잘 지내하고, 알았어, 잘 지내하고 끝났습니다. 예. 그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예. 둘 다 착해 빠져가지고, 이게 선정이 없는 거야. 근데, 민트씨님도 착하고, 이 여자분 너무 착해. 응? 착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이거 헤어지잖아. 착하면 뭐해, 헤어지는데. 응? 착하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지낼 수 있는지 이해관계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분들 선장 역할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연애하면서 프레임을 높이고 싶어요. 서로 프레임이 낮아서 그 사람도 저에게 집착하는 것 같고 저도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대응이 부드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피형을 고치는 법 또는 너무 화날 때 이성적으로 대하는 법? 회피형을 고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이라는 게 없고 내가 이 인간의 감정, 화가 난다라는 거는 내가 참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민트씨님에게 필요한 거는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거절을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 이게 인간관계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간 세상 살아봐요. 이건 연애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맺고 끊으면 확실히 해야지 상대방도 이해관계라는 게 생겨서 더 관계가 윤택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착하다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용을 당하고 서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그리고 괜히 참다가 나중에 안 본다고. 내가 괜히 하기 싫은 일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런 인간관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게 과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좋은 사람일 수는 있죠. 근데 좋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인간관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데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똑같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돼? 관계는 끝나버리는데. 관계는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라는데 좋은 사람, 나 혼자 좋은 사람 되면 뭐해? 뭐가 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어떤 게 현명한가? 내가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현명한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된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땐 상 주지. 모범상 주고 표창장 주고 해요. 여러분들 20살 지나고 나서 표창장 안 줍니다. 바른 생활, 바른 어린이상 이런 거 안 줍니다. 예, 개근상 안 줘요, 이런 거. 응? 여러분 능력과 경쟁의 세상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추구해야 되는 세상이지. 바른 어린이상 이런 거 안 줍니다. 이제는 깨우쳐야 될 때잖아요. 응? 그렇죠. 우리 착한 분들 굉장히 많아. 우리 진짜 회원분들 중에 착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착하고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리해져야지. 영리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악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거나 억지로 어떤 인생을 살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모든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책임지고 좋아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싫어하는 일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에게 믿음, 신뢰, 사랑을 주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아니, 왜 믿음, 사랑, 신뢰를 왜 줘야 되는데? 여러분, 신뢰가, 이거는 믿음, 신뢰, 이거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만났을 때 믿음과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단순히 좋아하는 문제로 만나고 싫어하는 문제로 헤어져.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나? 그 사람이 언제 감정이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만날 수 있겠어요? 관계와 믿음과 신뢰가 생기려면 이해관계라는 게 바탕이 돼야 돼. 서로 원하는 게 추구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노력하고 서로 교환가치가 생기잖아. 그럼 그 관계가 공고해지거든.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주 더 명확해요. 명확하고 좋아. 예. 일반적인 내가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하게 쌓일 수가 있어요. 여자들과 남자들은 서로 다르고 원하는 걸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추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하는 거나 그 대신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지 비전이나 나의 철학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건 내가 확실히 선장 역할로서 내가 어떤 비전, 내 이 관계는 나는 연인 관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나만의 철학이 있으면은 그걸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남자친구가 그것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만나야지. 그래서 그 관계가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자친구랑 사귀면 어떤 관계로 만나야겠다. 이런 여러분들만의 아주 강력한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민트씨님은 그런 철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 이거에 흔들리면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인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왜냐면 어른인데 어떻게 누가 가르쳐줘 이걸. 그냥 저는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인생 사는 거거든. 이 사람을 억지로 만나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질문. 예, 그냥 잘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번.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이리 틱틱대는지도 알고 싶네요. 뭔가 참고 뭔가 자꾸 참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엄청 착하고 참는 성격이라서 이 틱틱대고 괜히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지.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 네 번째.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뭐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셔도 좋죠. 예. 보통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연락하면은 너무 우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한 6개월 기다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황이 안 되면은 민트씨님의 연락을 받아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여자도 착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본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친구도 불편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하는 건 사실 불편한 일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친구의 사정에 달려 있는 거죠. 5번.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사랑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될까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사랑받는 느낌을 들 수 있게 하는. 아이고 참. 원래부터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났지. 그럼 뭐 사랑받는 느낌 굳이 전달을 해줘야 돼. 그게 이건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아. 그 분리불안 때문에. 근데 분리불안을 느끼는 게 사랑을 안 해줘가지고 분리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프레임이 없어서. 내 정해져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설정 같은 게 없고 언제 연락을 해야 되지 언제 연락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걔가 느끼기에는 이걸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불안을 느낄까? 이걸 해석하는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냥 기다려야 되니까 스트레스여서 그런 거지. 인간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 여자친구가 딱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얘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줄 거야. 근데 이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봐봐요. 민트씨님이 그렇죠. 매번 사랑 못 느낀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민트씨님이 이게 잘 모르는 게 내가 거절을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배려가 없는 거야. 상대방을 신경 쓴다면요. 얘가 기다릴 것도 알아야지. 왜 이거 기다릴 걸 몰라? 언제까지 끝나면 끝난다고 이런 일 한두 번 아닐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나를 신경을 안 쓰는구나. 나를 방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매니지먼트, 즉 배려라는 기술이에요. 응? 배려라는 기술이에요. 우리 스타터 때 배우죠. 배려라는 기술. 그 배려가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일지를 알아야지. 응? 상대방이 이거 응?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나를 방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여자친구는 본인은 착하게 행동하느라고 거절하기 힘들어한 거고. 좀 이거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분리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자분들은 거의 다 분리불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이런 관리를 받고 싶어요. 제가 그 욕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이전에도. 여성의 성적 욕구가 이런 자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딱 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좋아합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관리해준다라는 느낌 같은 걸.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예, 여자분들이 다들 원해요. 그래서 연락해달라고 하죠. 진짜 연락을 많이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사육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그 안에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서로 룰을 정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 많이 드리잖아요. 이 양목장, 그죠? 양목장 비유 많이 드리잖아.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건 이 프레임을 갖춘다라는 건 이 목장에 이 프레임, 즉 이 울타리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룰을 정하고 정서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느낌이랑 되게 똑같아요. 응? 6번 그녀가 카톡 차단을 했었는데 싸운 후 일주일 후가 생일날이었어요. 이날 잠깐 차단을 풀었었는데 이날이 제외하기 베스트였을까요? No,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쌓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7번 아버지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신다고. 그녀의 이상형이 그런 분이라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너 좀 비전 좀 가지고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아버지 같은 사람도 좋아해서 얘기할 것도 있겠죠.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자, 8번. 무조건적으로 제가 지고 들어갔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들기 위해서 미안해. 미안해라는 얘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인이 되고 미안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왜 죄인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 여자는 인간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본인도 미안하다면서 풀고 그랬거든요. 이게 제 프레임이 낮아지는 행동일까요? 음, 아니에요. 그렇지는. 근데 이 프레임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프레임이 낮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이죠.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나는 미안한 사람이면 난 목장 주인이 아니야. 응? 미안하면은 이 여자 떠나 보내야죠. 이게 방법이 없어. 연애는 둘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힘들다고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여자친구에게는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자기에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이해관계적인 문제예요. 9번은 마지막은 이해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의존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의존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여자친구 현재 상황 봐서도 의존을 누구에게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런 의존을 하고 싶어, 정서적인, 제가 성적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보호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남자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제가 상담 사례를 쭉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해요. 처음엔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한 50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도 이러시면은 안 돼. 곤란한 거죠. 굉장히 의존적으로.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예. 남자도 그래. 근데 남자는 젊었을 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 문제죠. 근데 한쪽에서는 의존하고 싶은데 나도 같이 의존을 해버리면은 이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의존을 당하는 입장도 있고 의존을 하는 입장도 있고, 그 대신 그 교환가치라는 게 생겨있죠. 내가 의존을 받아줄 테니까 너는 뭘 해주겠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무 득이 없는데 얘가 혼자서 의존만 받아주는 관계는 사실은 뭔가 이게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거기서 또 발생을 할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의존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의존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현명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럼 사랑이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완전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의존 받는 입장이야. 얘는 갑이 돼 버리거든요.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을 때 안 만나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차라리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 버리면 그런 갑질을 안 하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이어 보여도 어떤 게 현명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어떤 게 현명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존은 내가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의존을 받는데 그 어떤 대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좋아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면 얘가 그냥 갑질 해버리는 거니까. 아무튼 어렵죠. 예.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응? 라파엘라님, 예, 반갑습니다. 존버 중입니다. 2분까지만 제가 상담해드릴까요? 2분은 시간이 좀 될까? 한번 2분까지만 해드릴까요? 기브앤테이크는 없습니다. 예. 민트씨님,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모든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기본적인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주도권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이 되고 누군가가 을이 되는, 그러니까 의존적인 성향이 되고, 처음에는 좋아해서 좋은 감정으로 호감으로 만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누군가는 의존을 하고 의존을 받는 이 주도권이라는 게 무조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갑과 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의존하는 관계가 있고 의존을 당하는 관계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로서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남자로서 내 자식을 낳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그 의존을 받아줄 수는 있는 거고, 나는 남자로서 내 자식을 낳아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을 낳아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돼 있다면 그 여자가 나에게 의존을 해도 나는 나무처럼 받아줄 수는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관계라는 거죠. 뭔가가 이 여자가 나에게 어떤
나의 자식을 낳아준다든가 내 자식을 키워준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뭔가가 있어야겠지. 응? 그런 게 그런 니즈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충족해주면은 내가 여자친구, 내 부인 보호해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경제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잘 지킬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잃어버리질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돈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더 이상 거지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제가 그래서 뭘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봤던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몇 권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번째가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책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돈이라는 책,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의 책을 갖다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체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게 이 책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만 딱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예. 빌려서, 사서 볼 필요도 없고,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책 파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리뷰만 해주는 거니까.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딱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눈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딴 거는 모르겠고, 중요하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느끼고, 이거 되게 신선하다라고 느끼는 개념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나눈 건데, 좀 새로운 개념으로 나눠요. 과연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일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돈을 지키려면 어떤 것이 자산이 되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여러분의 돈을 점점 늘어나게 해주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보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걸 부채의 개념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면요,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점점 늘어나게끔 하는 게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집과 자동차, 골프채, 명품백 이런 것들을 사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실제로는 부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게 부채일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동차는 한번 엑셀레이터를 밟은 순간에 그 차의 가격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중고차로 팔게 되는 거죠. 골프채도 어때요? 내가 티샷을 한번 땅 때리는 순간 그 골프채는 중고 골프채고 절반 가격에 팔리겠죠.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은 더 심해요. 내가 매장에서 사서 들고 나오는 순간 명품백은 중고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즉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과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죠. 나를 점점 거지로 만드는 이 물건들이 과연 자산인가?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뭐 명품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명품 시계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질문이,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매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나가고 뭐 집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죠?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겠죠. 통장에 잔액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게 자산일까, 그게 자산일까 부채일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서 그것을 통해 매월 수익을 받고 월세 수익을 얻는다면은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알게 되면 돈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꾸 부채를 구입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산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더 부자로 만들게 되겠죠. 결국 같은 돈이지만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부자가 되거나 내가 점점 거지가 되는 걸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처럼 살고 얘기를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월급을 받는 대신에 많은 소비를 할 뿐이지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급을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달 소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사야. 여러분들 의사 하면 되게, 의사 원장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맨 처음에 병원 차릴 때 병원 의료기기 이런 거 다 리스로 사는 겁니다. 그 리스로 사가지고 그거 돈 갖고 나면 별로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병원이 잘 돼가지고 하면은 돈 많이 벌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면 오히려 세금만 많이 떼고요. 남는 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은 월급을 받는 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많은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소비를 하고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받는 돈이 별반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이 막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탐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다 부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많은 월급 받을수록 세금도 많이 뗍니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도 기준으로 연봉 1억을 받는다면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4대 보험료, 소득세, 뭐 지방소득세 이런 거 다 제외하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요 6,4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월급 1,0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실수령 할 수 있는 거는 740만 원, 맞죠. 74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떼가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정부는요, 뭐 연말정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왜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경제가 경제라는 건 뭐냐면 공급과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제가 망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언제요? 공황이 뭐예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은 그걸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품은 되게 많은데 생산품은 되게 많은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수요가 없는 거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싫어할까요? 일반적인 대공황이 오면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사람들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안 망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문제겠죠. 현물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현물 가치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돈을 별로 안 가진 사람들은 별로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득권자들은 자본가들입니다.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 행세를 하는데, 걔네들이 경제가 선순환이 돼서 돌아가기를 원하지, 점점 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물가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현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를 원하죠. 걔네들이 그래야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걔네들이 미쳤어요? 물가를 떨어뜨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죠.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경제가 선순환이 돌아가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아도, 이걸 갖다 나중에는 나눠줘야 될 때가 와요.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요, 이 경제가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돼요. 이걸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면은 기계들이 생산은 다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소비력은 약해지겠죠. 그러면 공황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럼 공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마비예요. 그걸 갖다가 자본가들이나 정부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돈을 너무 처음부터 기본소득제로 해가지고 다 파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정부 입장에서?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예 지금 당장 회사에 나와가지고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할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걔들이 미쳤다고 왜 일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갖다 조금씩 퍼주는 그 행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뭐 봤냐면, 예전에 그 장애인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 기본 뭐라고 해야지, 수급인가? 그거 갖다가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올려줬더라고요. 청년 배당도 주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는 거예요. 조금씩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웃기죠.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왜 젊은 사람들에게만 돈을 줄까? 왜 나이 든 사람에게는 돈을 안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돈을 줄까?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소비 성향이 달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돈을 갖다가 안 써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인구학을 갖다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인구학을 공부해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소비 성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없고요. 자기가 또 약간 위험하잖아.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단 지키려는 성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 미천이 젊은 거니까 지금 좀 더 써도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죠.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정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막 다 뭐 진실이고 뭐 이게 팩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뭐 올해 배추값이 얼마 올랐다, 뭐 기름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걸 그냥 보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갖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율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자가 뭐예요? 현물의 물.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아니라 현물의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통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폐입니다. 이 지폐는요,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국가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예요. 예, 이걸로 너네들 물건 거래하라고 나눠주는 어떤 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물의 가치랑은 다른 거예요. 통화의 가치는 현물의 가치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좀 더 앞으로 내가 이게 그러면은 왜 이 통화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는 제가 이 종이 쪼가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종이 쪼가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물가 가치의 상승은 현물의 가치의 상승이지 통화의 가치의 상승이 아닙니다. 즉 현재 현물의 가치의 상승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현물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현물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고, 통화의 가치가 가만히 있으면 현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읍내 공식미남님이 뭐라고 했어요? 통장에 박아놓는 게 최고지. 통장에 박아놓으면요, 이 통화의 가치가 계속 점점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 이자 주지 않냐? 이자 한 1년에 2% 한 3% 정도 주죠. 예.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거기 이제 2% 3% 받는 거에서도 또 얘네들이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절반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 1년을 갖다가 그 100만 원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네가 다 내년에 되면은 101만 원, 101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적금하라고 했는데, 적금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아무튼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7%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년에는 107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107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점점 복리로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산이 깎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 놓으면은 뭐 2% 3% 되지만, 이거 세금 떼고 뭐 하면은 없어요, 돈이. 그럼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부자아빠 가난아빠인가 보도 셰퍼의 돈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모아두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현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돈이라는 책인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책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5%더라고요. 예, 작년 물가 상승률이 1.5%. 그러니까 올해는 한 100만 원을 저금하면은 이제 101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딱 약간 거지가 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물가 상승률에는 약간 함정이 있어야 돼요. 응?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지금 현물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게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현물에는
물가 상승률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 생필품, 먹거리 등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나 생필품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떨어진 적 있어요? 라면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이런 것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물가 상승률을 책정할 때 떨어지는 품목이 뭐가 있냐면 최신형 핸드폰 이런 거 전자제품 같은 거는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년에 갤럭시 9을 팔았는데 올해 갤럭시 10 나오면은 그 갤럭시 9은 어떻게 돼요? 예, 가격이 30% 하락한 가격에 팔죠. 저렴하게. 즉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된 물건이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디플레이션 된 가격, 즉 물가가 떨어진 가격으로 판다는 거죠. 예, 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예, 유통되는 생필품들은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오르는 게 있고 어떤 건 떨어지는 게 있어서 합쳐가지고 1.5%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현재 실물 가격, 예, 현물의 가격은 아무래도 한 1.5%면 적어도 한 4%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튼 뭐 오르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애용하는 것들 많이 오르죠. 택시비도 올랐죠. 택시비 한번 오를 때 얼마나 올라요? 막 몇 %, 이거는 뭐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올라요. 이 택시비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몇 % 올랐는지? 한 50% 이상은 오를걸요? 예. 걔네들 택시비, 전기세 이런 것도 맨날 오르고요. 예. 걔네들 한번 올릴 때 한 5%, 7%씩 올려요, 걔네들은. 그리고 식음료, 이런 것들. 커피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커피값. 예. 스타벅스 커피값 항상 오르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전기세, 가스, 이런 배달음식 이제 요즘에 돈 내고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2만원 또 내야 되잖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이런 것들이지, 갤럭시 이런 거는 싸게 사요. 올라가질 않아.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걔네들이 책정할 때는 갤럭시 9과 갤럭시 10을 갖다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갤럭시 9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이름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9에서 10 올라갔다고 해서 한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공산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가?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유명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봤더니 대부분, 제가 아까 전에 조사해봤더니 42. 몇 %를 갖다가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워렌 버핏이 이제 주식하면 투자가로는 이 세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투자를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42.6%의 금융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고 23% 정도? 예. 23.4%를 갖다가 소비재, 즉 먹거리, 먹는 거예요. 예. 주로 투자하는 회사는 이번에 크래프트 하인즈라고 케찹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거랑 이제 마카로니 만들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딱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 이런 데 투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가 상승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인간들은 다 이것밖에 안 먹으니까, 예,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식재료 전문 회사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거의 실패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우리나라는 CJ제일제당이죠. CJ제일제당의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거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CJ제일제당의 주가를 한번 보니까 10년 전 가격이, 10년을 봤더니 10년 전 가격이 14만원이고요. 현재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예. 한 2배 정도 뛰었죠? 예, 2배 이상 뛰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다가 넣어놨으면요, 2배를 먹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놓으면 2배로 먹겠어요? 여기 CJ제일제당 같은 회사에 넣으면은, 이 회사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되게 별 볼 일 없는 회사처럼 보이죠. 근데 이 회사는 망할 일은 없죠. 예. 우리나라의 독과점 기업이고, 요즘에 비비고 팔고 막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마냥 제가 이 회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이 문제가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회사일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아무튼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현물에 투자라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투자를 해야겠다,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요 정말 안 좋은 생각이고요. 예. 정말 안 좋은 행동이고, 이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과연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얘네들이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대부분 파악을 하면, 행동 태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돈을 좀 안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해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게.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도 셰퍼 돈이라는 책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하게 됐냐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사업을 하던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그 판에서 5년 동안 굴러먹게 되면, 경험을 쌓게 되면요, 돈을 잃지 않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굴려보고서는 내가 이게 체질인가 보다,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 돈이 딱 돈을 갖다 이제 어떨 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냐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가 할 거 없잖아.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치킨집을 차릴까?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할까? 뭐, 재테크를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다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이 없거든. 경험이 없으면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뭔가를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감으로 사고 그러면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업을 갖다가 지금 10년을 하니까 경륜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을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처음부터 언젠가는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뭔가를 배우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급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낳잖아요? 제가 자식 낳으면요, 걔네들한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주고, 이걸 통해서 너네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벌게끔 만들어 줄 것 같아요. 투자하는 습관을 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낳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받는 월급을 가지고 그대로 소비하는 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돈을 일정량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량의 돈을 낳는 속도가 내가 월급을 버는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월급 받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금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았다. 그러면 3천만 원이 한 1년에 10%만 벌어도 300만 원이에요. 내가 한 달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갖다가 걔가 대신 벌어준다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고서는 해야 돼요. 충분히 경험을 하고서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고, 자기가 한 5년 정도는 해본 다음에 하시는 게 추천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예, 세상을 돌아다닌, 제가 이걸 약간, 이건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지침 강의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인문학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왜 화폐가 발생이 되었는지, 자본주의가 왜 발생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요. 자본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납니다. 왜 이게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조금 그런 역사를 아셔야 돼.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가 어디에 돈이 몰릴 것인지에 대한 약간 센스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 패턴들을 반복을 할 거란 말이지, 이 친구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응? 예,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는 이게 돈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민들은요,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봐봐.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이건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본주의가 발생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부터도 화폐는 사용했거든요. 근데 자본가가 생겨난 시점이 이제 산업혁명 때예요. 산업혁명 때. 근데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봉건사회였거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시대는 봉건사회였어요. 봉건사회에서는 어때요? 지주가 밑에 있는 애들에게 일 시켰는데 그 봉건사회가 몰락을 해요. 봉건사회의 몰락이 뭐야?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가죠. 그때부터 자본가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 근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 소설에 보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뭐냐면 이 자본가 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갖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그래서 냉전 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가 보면 다 그렇게 짜임새 있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 자본가 세력들이 이 노동력을 착취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좋은 패러다임을 찾는 게 이제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이 노동자 세력들이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현재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은 폐쇄성을 가지게 되고, 걔네들이 아무리 뭐 노동자 세력이 뭐 공산주의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걔네들이 득세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독재자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막 학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 걔네들이 이제 억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생각하는 마르크스나 이제 칼 마르크스나 걔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념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현실화되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체제가 이런 시스템이 몰락하는 거는 약간 생태계랑 비슷해가지고 사실은 뭐 자본주의에 다 밀려가지고 거의 사장되고 이제 몇 나라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본가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연애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 강의는 제가 요번에만 좀 한 거고, 나중에 좀 반응 봐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에 한 번 정도 한다던가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예. 자, 부족한 강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빠이빠이.